정치자님, 만약 오늘 밤에 볼만한 완벽한 넷플릭스 스릴러 한 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리모컨 그냥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진짜로요. 가족 간의 배신, 막 10일간의 숨막히는 사막 추격전, 은밀한 절도, 그리고 마지막에 빵 터지는 기막힌 블랙 코미디까지 다 있습니다. 보통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문헌이라고 하면 뭐랄까 굉장히 경건하고 고요한 성전에서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지루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오늘 준비한 저의 심층 탐구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유목민 가족이 고향으로 이사하는 과정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려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갈등이 막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장인 라반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고대 중동의 거대한 야반도주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오늘 완벽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안전벨트 꽉 매셔야 합니다. 이거 전개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상황부터 한번 언팩을 해볼까요? 텍스트 분석 자료를 보면 야곱이 장인 밑에서 무려 20년을 일했습니다. 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완전히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내들을 얻고 아이들을 낳고 정말 거대한 기업을 일구듯이 어마어마한 가축과 재산을 모았단 말이죠.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고향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아주 평화롭고 성공적인 금회환영 스토리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방식이 이게 완전히 첩보 영화예요.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죠. 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야곱이 가족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산악 지방으로 말 그대로 튀어버립니다. 도망을 친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현대의 기업 스파이 영화가 떡 떠오르더라고요. 아, 기업 스파이요? 네, 막 회장님이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핵심 임원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알짜 자산, 특허 기술, 인력까지 싹 다 챙겨서 경쟁사로 도망치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절묘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의 심리 상태입니다. 왜 굳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청취자님도 궁금하시죠? 아니 20년이나 뼈 빠지게 일해서 정당하게 이룬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표 딱 내고 당당하게 환송해 받으면서 떠날 수는 없었을까요? 야곱이 원래도 좀 속임수에 능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쫓기듯 가야 했나 싶거든요. 야곱의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그 장인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를 봐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라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어요. 와, 10번이요? 네, 현대 기준으로 치면 매번 연봉 협상 때마다 막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거나 계약서를 파기한 거나 다름없죠. 완벽한 악덕 고용주네요. 거의 노동착취 수준 아닙니까? 진짜 착취죠. 라반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이 땀 흘려 막대한 부를 이룬 것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저건 원래 다 내 건데 야곱이 운이 좋아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 겉으로는 사위지만 속으로는 그냥 자기 재산 증식하는 도구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야곱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를 너무나 잘 읽고 있었죠. 만약에 저 이제 독립해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온갖 핑계를 대서 다 압류해버렸겠네요. 재산만 뺏기면 다행이죠. 라반은 자기 딸들, 즉 야곱의 아내들과 손자들까지 인질처럼 억류하고 야곱을 그냥 맨몸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직이나 이사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자기 가족의 생존과 전 재산이 걸린 말 그대로 목숨 건 탈출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잰 거군요. 양털 깎는 시기면 목축업을 하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큰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남자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고 잔치를 벌이거나 작업에 완전 매달려 있을 테니까요. 시선을 돌리기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타이밍이었네요. 야, 야곱이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라반이 방심한 틈을 타서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강을 건넌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곱의 목장과 라반이 양털을 깎던 곳의 거리가 3일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는 데만 3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미 야곱은 3일치를 앞서가면서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가축대랑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동 속도는 분명 한계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빠르진 못했겠지만 살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강행군을 했을 겁니다. 그럼 뒤늦게 3일 뒤에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땠을까요? 와, 눈이 완전히 뒤집혔을 것 같은데요. 친척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수하의 사병들을 무장시켜서 이끌고 곧바로 추격을 시작하죠. 무려 7일을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7일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도망친 지 10일 만에 길르앗 산지라는 곳에서 이 두 일행이 맞닥뜨립니다. 고대 사막과 그 험한 산악지대에서의 10일간의 추격전. 야곱 입장에서는 뒤에서 막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분노 게이지가 진짜 100%를 뚫고 나온 장인이 칼을 들고 쫓아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맞아요.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극적인 브레이크가 탁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나타나셔서 아주 차갑고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너는 조심하여라.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와,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로 마피아 보스의 손발을 그냥 묶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다 잡아놓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 동인 셈이죠. 그래서 다음날 이 두 사람이 10일 만에 마주보고 섰을 때 라반이 내뱉는 대사가 진짜 코미디가 됩니다. 완전 황당한 소리를 하죠. 청취자님, 혹시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가 미리 말만 했어도 내가 이번에 용돈을 2배로 주는 건데. 아, 그 비유 딱 같네요. 라반의 대사가 딱 이렇습니다. 완전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라반이 이렇게 막 생색을 내거든요. 네가 왜 나를 속이고 도망갔냐? 나한테 무리 말만 해주었더라면 내가 북을 두드리고 수금에 맞춰서 기쁘게 환송 파티를 해줬을 텐데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하느냐? 아니, 환송 파티요? 연봉을 10봉이나 후러친 분이 무슨 파티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라반이 처음에 야곱 쫓아왔을 때 씩씩거리면서 했던 말을 보면 왜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전쟁포로 끌고 가듯 끌고 가느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보면 라반이 애초에 파티용 폭죽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야곱을 죽이고 딸들과 재산을 막 전리품처럼 회수해갈 계획이었다는 게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그 살기를 아주 교묘하게 포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코드를 하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코드인가요? 라반이 언급한 그 입맞춤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서구권이나 중동에서 입맞춤은 기본적으로 친밀함과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아주 흔한 인사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고대 문헌에서 이 입맞춤은 아주 치명적인 배반과 위선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로도 되게 자주 쓰였습니다. 아, 신약 성경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입맞춤으로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던 것 같은 그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요압이라는 장군이 상대방에게 막 평안을 묻는 척하면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는 순간에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이... 겉으로는 가장 무장해제된 친밀함의 표시인데 속으로는 살해를 품고 있는 행동이네요. 네, 라반이 지금 이별의 입맞춤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그의 치명적인 이중성을 아주 소름 돋게 보여주는 겁니다. 살려둘 생각도 없었으면서 다정함을 연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라반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그냥 성격이 나빠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뭔가 자기가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라반이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성경이 라반을 부르는 호칭을 봐야 합니다. 호칭이요? 텍스트는 라반의 단순히 목동이나 친척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요? 그게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당시 아람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일대에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 꽤 큰 세력이었군요. 네, 이들이 쓰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인데요. 이 언어가 훗날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전역의 외교와 통상을 지배하는 국제 공용어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영어나 다름없는 언어를 쓰는 주류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훗날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쓰던 일상어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였을 정도니까요. 와우, 엄청나네요. 즉, 라반은 변방의 시골 천장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적, 언어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주류 카르텔의 보스 같은 위치였던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냥 그 밑에서 빌부터 사는 떠돌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약자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야곱은 단순히 화난 장인을 피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혼자서 야반도주를 감행한 거였어요. 엄청난 무리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대하고 오만한 세력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단 한마디로 얼어붙게 만드신 거고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엄청난 카타르시스죠.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신의 개입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넷플릭스 뺨치는 최고의 반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라반이 갑자기 아주 치명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 네가 고향에 가고 싶어 한 건 인정하마. 그런데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라반이 말한 내신, 그러니까 고대어로 드라빔이라는 물건이 사건의 중심에 떡하니 등장하는 순간이죠. 제가 이 장면에서 제일 어이없으면서도 막 쫄깃했던 게 뭐냐면요. 야곱은 진짜로 자기가 안 훔쳤잖아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장인어른, 제 텐트를 다 뒤져보십시오. 누구든 장인어른의 신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려요. 자기 무덤을 파는 소리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치마폭에 숨겨왔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결백을 증명하려고 사형 선고를 내뱉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아, 진짜 우프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뭐길래 라반은 군대까지 끌고 와서 이걸 찾으려 했고 라헬은 목숨을 걸고 이걸 훔쳤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좀 흔한 행운의 부족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부적 이상의 의미가 있죠. 크기도 되게 다양해서 사람만한 것도 있고 이번에 라헬이 훔친 것처럼 낙타 안장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도 있었습니다. 형태도 다양한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그게 가진 사회적 법적 의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드라빔은 단순한 미신적 우상을 넘어섰어요. 아,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 가문의 우두머리로서의 상속권과 권위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집문서이자 특허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가진 자가 가문의 진짜 후계자로 인정받는 문화가 있었죠. 아, 대박.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훔친 건 단순히 부적 하나 슬쩍한 게 아니라 라반 가문의 핵심 특허 기술이나 상속 증명서로 훔쳐온 거네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게다가 드라빔은 길흉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묻는 신탁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막 점도 치고 그랬나 봐요.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미신이 얼마나 뿌리 깊었냐면 훗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집에도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이 있었어요. 에? 다윗의 집에 우장이 있었다고요? 놀랍죠.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할 때 침상에 드라빔을 눕혀서 사람처럼 위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와, 그만큼 끊어내기 힘든 문화적 관습이었던 거네요. 훗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금지하기 전까지는 민간에 아주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로서, 아니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라헬은 야곱이 빈손으로 와서 라반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부를 일구는 걸 20년 동안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네, 바로 곁에서 봤죠. 그런데 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이 알량한 조각상에 집착해서 도둑질까지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인간 내면의 모순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동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녀는 평생을 아람 사람 라반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 머리로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겠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고향의 문화적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당장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사막으로 이주해야 하는 라헬 입장에서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꽉 쥘 수 있는 부적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여행자 보험 같은 거였네요. 여행자 보험,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추론한 것처럼 경제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에게조차 재산을 떼어주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불평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우리 몫을 다 먹어 삼켰다라고요. 진짜 나쁜 아버지네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어쩌면 상속권까지 주장할 수 있는 이 비싼 드라빔을 훔쳐내서 훗날 자기 몫의 유산으로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미래에 대한 뼈저린 불안감,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한 보상 심리.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라헬을 도둑으로 만든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가 대망의 클라이먹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훔친 드라빔을 찾으려는 라반과 그걸 숨겨야만 하는 라헬의 텐트 수색전.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저는 이 부분이 고대 문헌이 보여주는 완벽한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문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서스펜스인데 동시에 막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촌철 살인의 풍자가 담겨 있죠. 야곱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내 텐트부터 다 뒤져봐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텐트, 첫째 부인 레아의 텐트, 여종들의 텐트를 샅샅이 뒤집어 엎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 문제의 라헬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라반의 눈엔 핏발이 솟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인데 이때 라헬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합니까? 라헬은 그 훔친 드라빔을 낙타 안장 가방 밑에 쑤셔 넣고는 그 위에 떡하니 앉아버립니다. 세상에. 그리고 다가오는 아버지한테 아주 기가 막힌 대사를 날려요. 아버지, 제가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네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진짜 대담하죠. 와, 이 대목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완벽하게 속여 넘긴 속임수의 달인 아닙니까? 타짜 중에 타짜였죠. 네, 그런데 그 야곱을 20년 동안 구워 삶은 게 장인 라반이에요. 띠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라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아니 정확히는 라반이 신처럼 모시는 드라빔 위에 딸 라헬이 깔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진짜 폼 미친 사기극 아닙니까? 이 장면이 주는 쾌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결국 라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텐트를 나갑니다. 완전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텍스트가 진짜 조롱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 심층적인 신학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라헬의 잔머리가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를 극단적으로 폭로하는 고대의 스탠드업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우상에 대한 조롱이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색이 한 가문의 수호신이자 미래를 알려준다는 위대한 신인데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해서 사람이 막 낙타 안장에 우겨넣고 다녀야만 이동할 수 있어요. 완전 휴대용 보조 배터리 취급이네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나 레위기 율법의 맥락에서 볼 때 월경 중인 여성은 제의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잠깐만요. 설마 그 부정한 상태의 여성이 그 잘난 수호신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막 분노의 번개라도 내려야 할 텐데 말이죠.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드라빔은 어둡컴컴하고 냄새나는 안장 밑에 깔려서 숨막혀 하면서도 밖에서 자기를 찾느라 벌어지는 이 난리통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다 못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유머네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짐승에 실어 다니는 무거운 짐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조롱했던 것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죠. 완전히 통쾌한 비웃음이네요. 라헬은 살기 위해서 혹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텍스트 자체는 라반과 라헬이 목숨 걸고 집착했던 그 알량한 권력과 미신이 얼마나 하찮고 텅 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해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 야곱의 귀환길은 겉으로는 10일간의 피말리는 추격전이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인 여정이었네요. 명확한 대비가 보이죠? 네. 한쪽에는 비록 겁 많고 결점투성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신앙적 유산이 있고요. 반면 다른 한쪽에는 겉으로는 강력한 카르텔의 보스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며 조각상에 집착하는 라반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미신을 깔고 앉아 불안해하는 라헬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크고 거대한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만 내가 직접 챙겨서 낙타 한 장 밑에 숨겨야만 하는 가짜 신을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날아오네요. 고대의 스릴러가 사실은 현대인들의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이죠. 좋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던졌던 기업 스파이 스릴러 비유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회사의 핵심 자산을 챙겨서 멋지게 야반 도주한 줄 알았는데 막상 가방을 열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 챙기고 몰래 숨겨온 쓰레기만 가득했던 거잖아요. 아, 맞네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비유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저희가 당신에게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미지의 내일을 향해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식지만은 않은 길이죠. 네, 머리로는 늘 더 큰 가치, 더 높은 신념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낯선 길로 나아갈 때 뼛속까지 밀려오는 그 지독한 불안감 때문에 혹시 오늘 밤 청취자님, 몰래 당신만의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깔고 앉아있는 드라빔은 없으신가요?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질문이죠. 그것이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과 평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 아는 얄팍한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들이죠. 위기가 닥치면 그 작은 조각성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나를 더 답답하게 올가매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깔고 앉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것 말입니다. 우상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니까요. 오늘 당신의 안장 밑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쫓아오는 위기 앞에서 진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한번 조용히 꺼내어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